안녕하십니까. 내과 의사 소설가 연규호입니다. 오늘은 뇌과학과 문학 이론 Brain and Literature 세미나 43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의식과 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유튜브를 정리하면서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하려고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으로써 빠뜨린 얘기를 전부 다 끄집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식과 문학 총정리 자유토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식이란 무엇이냐? consciousness. 양심이라는 건 conscious입니다. conscious. 의식이라는 건 consciousness라고 발음이 되죠. 그러면 의식이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인간의 의식입니다. 기억, 생각, 운동, 정서 이와 같은 것이 다 뇌에서 일어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입니다. consciousness. 의식이란 무엇이냐? 의식 상태, 각성 상태에서 awaken된 상태, 깨어있는 상태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의식 기억을 재료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만들고 이 생각한 것을 말로 할 수가 있는 것. 즉, 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갖다가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AI에서는 의식이란 말을 안 씁니다.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의식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와 행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그것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뇌는, 브레인은 세 가지 큰 작용을 합니다. 세 가지 작용. 인지기능, cognition, 생각하고 기억을 만들고 하는 일을 하는 것. 의식의 바탕이 되는 일을 하는 것. 인지기능. 그리고 정서기능. 정서기능이라는 것은 감정과 감성이 인지와 합해서 서로 어떻게 affection, 감성과 정서를 만들어내는가. 그 정서기능. 이렇게 인지되고 정서로 된 것을 갖다가 어떻게 바깥으로 표현하는가. 그것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서라고 쓴 이유는 뭔가 하면 정서라는 것은 1차 감성과 인지가 서로 합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기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서를 만들기 위한 1차 기능, 감정, 그리고 욕구, 욕망, 느낀 것 같은 것들은 1차 감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운동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율운동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볼룬타리 운동, 수의 운동이고 이 1차 감성을 갖다가 표시하는 것은 자율운동 또는 반사운동이라고 합니다. 그걸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기억의 종류는 2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의식기억, 또 하나는 무의식기억입니다. 의식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대뇌에서, 대뇌, 여기 보이는 것이 이것이 대뇌입니다. 큰 대뇌에서 의식 상태에서 활동하는 기억, 의식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고, 무의식기억이라는 것은 대뇌 하부의 뇌, 대뇌 하부의 뇌, 그리고 여기 소뇌, 요 중간에 기저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저핵, 그리고 바깥에 있는 인체 체세포들, 그리고 혈관, 이와 같은 전체에 들어있는 것을 갖다가 무의식 기억이라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기억은 전체 기억의 5%가 되고 무의식 기억은 95%가 됩니다. 의식 기억은
280억 개의 신경세포가 해당되는 것이고, 무의식기억은 60조에 해당되는 체세포 그리고 대뇌 하부에 내의 신경세포를 말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계속 나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지기능이란 이것이 대뇌가 되는데요. 대뇌 앞에 있는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부릅니다. 전두엽. 이 앞에 있는 게 전두엽인데요. 전두엽을 둘로 나눠서 앞에 있는 부분을 전전두엽이라고, 요 뒤에 있는 이 부분을 전전두엽의 운동의 에어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전두엽에 해당되는 이 변연계가 또 있는데, 이건 변연계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정서를 만드는 부분이고, 이렇게 정서를 만드는 부분이고, 요 전체를 합쳐서 전전두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성애뇌 그리고 감성애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인지기능애뇌 그리고 정서애뇌 그리고 감성애뇌 이렇게 말할 때는 요 변연계를 따로 부르는데, 요 앞에 있는 이 변연계는 전두엽에 속하는 변연계가 되겠습니다. 전두엽에 있는 변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따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축두엽에 있는 변연계인데, 여기에 편도체가 있고 해마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기능을 할 때, 정서에 들어갈 때는 여기선 빠지고, 편도체는 감성에 속하고, 이 해마는 이성에 인지기능에 속하게 됩니다.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식에 관해서 역사적인 고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고전주의 문학, 고전 철학, 즉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 후에 그리스의 헬레니즘에 나오는 그 철학들, 그것이 고전 철학이죠. 주로 말하면 이성적인 철학이라고 하죠. 이성적인 철학. 지정의로 치면은 지에 해당하는, 이성에 해당되는 철학이 되겠습니다. 또 로고스나 에토스, 파토스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로고스에 해당되는 것이 주로 이성적인 철학이 되겠습니다. 정, 파토스, 그리고 에토스 이런 것들은 대개가 이성주의 철학, 고전 철학에서는 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벌써 2500년 전에 기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보다 더 범위를 넘어서 파토스, 에토스, 지정의, 그리고 상상의 세계까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전주의 철학과 고전주의 문학을 했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지정의를 설명하고, 그리고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설명했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때는 그 후에 중세 시대를 거쳐서 드디어 중세기가 끝나면서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생긴 것이 소위 신고전주의 철학, 신고전주의 문학이 생겼습니다. 이때도 역시 이성애뇌, 전전두엽에 생각하는, 인지기능에 생각하는 이성애뇌, 이성 중심의 철학이요, 이성 중심의 문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기억이란 무엇인가, 생각이란 무엇이냐, 사고란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말로 하는가 하는 문제를 아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때 생각하던 것도 지금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 철학자로서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데카르트가 되겠습니다. 데카르트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인간의 뇌, 이것이 뇌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뇌가 있는데 이 뇌에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기억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경험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경험이 들어 있어가서 날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을 알고 태어났다. 신이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알고 태어났다 하는, 즉 선험주의, 합리주의, 선험주의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걸 다섯 말로만 하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서킹, 빠는 것, 스왈로우, 냉기는 것, 숨 쉬는 것, 그리고 감각을 타치하면 아는 것,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런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신이 허락을 해줬다. 그래서 이걸 갖다 선험주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기억이 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많은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뇌 전체에 보면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선험, 경험이 미리 들어있었다. 본능적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 하나 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존 로크나 휴움 같은 영국에 있는 철학자들은 아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기억이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는 빈 공간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태어나서부터 하나하나 경험을 쌓았고 그 경험이 축적되어서 있는 것이 기억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고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저희 말하면 경험주의 철학이 되겠죠. 그래서 대륙에서 선험주의, 영국에서는 경험주의가 신고전주의 때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철학의 사조를 갖다가 하나로 합리화시킨 것이 유명한 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1781년에 소위 말하면 순수 이성 비판론, 그리고 실천 이성 비판론, 판단 이성 비판론이라고 하는, 즉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도덕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미, 사랑과 문학 같은 것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방대한 책을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선험적인 것과 후천적인 경험론을 두 개 합쳐서 하나로 생각하게 된 것이 획기적인 것입니다. 즉 이성적인 것과 그리고 본능적인 것이 하나로 뭉쳐진 것이 칸트의 철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칸트의 철학을 통해서 그 이후에 수많은 철학이 뻗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르트라든지 헤겔이라든지 그 후의 철학, 것은 전부 다 칸트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칸트를 향해서 들어온 철학이 칸트에서 합리화돼서 바깥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보면은 칸트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때부터 벌써 이 칸트가 생각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오늘날에 와서는 신경과학을 공부한 것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의 바깥 세상에 있는 사물이라고 하는 바깥 세상이 있습니다. 또 대상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자연이라는 것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바깥 세상에 있는데 이것이 눈과 코와 입을 통해서 또 피부를 통해서 이 우리 뇌 속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바깥에 있는 사물이 여기 들어와서 재생, 재현, 형상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상화돼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칸트는 이거 들어올 때 우리가 사물을 눈으로 볼 때 사과로 가는 것을 눈으로 볼 때 그것이 금방 눈을 통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뇌에서 보느냐 그렇게 생각하는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관 들어왔을 때 우리 뇌 속에서 그 모양이 보인다 이겁니다. 그리고 갖다가 형상화한답니다. 형상화시켰다. 형상화된 것 하나를 기억이라고 경험이라고 하고 그 경험들이 하나하나 다시 모여가지고 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개념이 많이 모여서
지식을 형성하고 그리고 사상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까지 된 이것을 갖다가 후세에 와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기억과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모양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사과를 봤는데 안에서 둥그란 사과, 찌그러진 사과로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형상화시키느냐. 그래서 바깥에서 본 것이 들어왔을 때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다.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고 하는 것을 눈을 통해서 본 것이 어떻게 지금 와서 보면 전전두엽, 인지기능의 뇌에서 그 형상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밖에 있는 사과가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뇌가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맞추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칸트의 인식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개념은 변함없이 참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렇게 참으로 되어 있냐 이게 보면. 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쭉 그거를 가지고 철학도 하고 사고도 하고 과학도 하고 수학을 하는데 이렇게 된 것만 가지고 사용하면은 모든 것이 순수한데 어떤 생각들은 삐뚤어진 생각이 나오는데 그것이 주로 상상에 의해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칸트는 이것이 다르구나. 처음에 나온 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디어. 왜냐하면 순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상상으로 나온 다른 또 생각,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500년 전에 플라톤이 이미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우리 몸에 그 개념은 순수하다. 이것만 가지고 살면은 세상이 순수한 세상이 되는데 상상이라고 하는 엉뚱한 것이 생겨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엉뚱한 생각을 하는 상상이라는 것을 갖다가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데블, 악마의 장난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상상의 세계를 가지고 시를 쓰는 문인들, 시인들을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781년 칸트는 이것이 개념이고 상상이라는 것이 다르구나, 두 개가 달리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칸트입니다. 지금부터 무려 250년 전의 일인데 250년 전에 현미경도 없고 그리고 CT 스캔, MRI 같은 것이 전혀 없던 시대에 칸트가 이와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생각입니다. 놀라운 미라클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론과 실천 이성 비판론, 판단 이성 비판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때 몹시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이와 같은 해부학적인 생리적인 것을 갖다가 모르고 쓴 글이기 때문에 내용은 맞지만은 읽을 때 독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변연계, 전두연두엽, 변연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정서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부분은 무슨 정서를 하는가 하면은 양심이나 도덕과 같은 것, 또 마약 중독 같은 그러한 법률적인, 윤리적인 정서를 하는 것에 비해서 뒤에 있는 B는, 정서 B는 이것은 뭐냐면 생각하는 것 가운데 사랑하고 또 슬퍼하고 행복하고 이와 같은 것을 갖다 하는 정서적인 예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플라톤의 뇌라고 붙였고 요걸 아리스토텔레스의 뇌라고 붙였고 요 인지기능의 뇌를 칸트의 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칸트가 말한 실천 이성 비판론은 도덕과 양심에 관한 건데 이것은 바로 뇌의 정서 A의 부분에 이르는 그것을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판단 이성 비판론은 뒤에 있는 미학적인 것,
사랑과 문학을 설명하는 것이고, 순수 이성 비판론은 인식론이라 가지고 인지기능, 앞에 있는 순수 있는 기능에서 어떻게 바깥에 있는 사물을 형성하시고 이것을 기억으로 생각하고 관념 그리고 개념, 사상, 사고를 만들어서 이것이 운동기관에서 수익 운동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서기능도 수익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1차 감성에게는 여기를 통해 나가는 게 아니라 자율신경이라는 걸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1781년에 이렇게 칸트가 생각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생각입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20세기 또 21세기 현재 와서는 그와 같은 칸트의 생각 그리고 휴미나 로크의 생각을 갖다가 신경과학으로 100%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1995년 제랄드 에델만이라고 하는 뉴로사이언티스트 신경과학자는 뇌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라는 저서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바깥에 있는 사물을 갖다가 형상으로 만들고 그 만든 사물을 가지고 어떻게 말로 표현하는가. 여기에는 두 개의 단계가 있다 해서 1차 의식과 2차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릭 칸델은 눈에 보이지 않던 기억을 현미경을 통해서 기억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다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뇌신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뇌신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을 대뇌라고 부르고 요 밑에 있는 빨갛게 칠한 이 부분을 대뇌 하부의 뇌, 소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여기에는 의식 기억이라는 게 차 있고 이 밑에 부분에는 무의식 기억이라는 게 차 있습니다. 그럼 의식 기억과 무의식 기억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것은 신경세포의 시냅스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세포를 영어로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뉴런에 핵이 있고 덴드라이트, 받아들이는 것, 나가는 부분. 이걸 보십시오. 들어오는 것, 여기서 핵에서 이해를 한 다음에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 이것이 기본입니다.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것처럼 감각신경이 운동신경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뇌에는 감각신경이 들어있습니다. 감각신경이 있고 운동신경이 있습니다. 감각신경은 센서리 뉴로널 너브, 감각신경. 운동신경은 모터 뉴런, 모터 너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에게는 연합 뉴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의 중간의 역할을 하는 것을 연합 뉴런 신경이 납니다. 감각신경은 항상 운동신경으로 흘러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합신경이 있기 때문에 감각신경이 운동신경으로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연합 뉴런을 통해 가지고 감각신경의 일을 한 다음에 다시 운동신경으로 들어와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합 뉴런 신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달라진 결과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이는 것이 뉴런입니다. 뉴런인데 인간의 뇌 속에는 뉴런이 280억 개가 들어있습니다. 뉴런은 한번 세상에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계속 갑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체세포,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라든지 다른 세포들은 태어나서 어떤 것은 60일, 어떤 것은 14일, 어떤 것은 7일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재생이 됩니다. 또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1살 때 내 모습과 70살 때 내 모습은
완전히 다른 세포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경세포, 뉴런은 1살, 3살 때까지 만들어진 것이 평생 동안 꼭 같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요즘에 와서는 뉴런이 재생이 된다고 하는 학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로 어디에 있는가면 해마, 편도체 속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발달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요 신경 말단 이 부분에 이것이 다른 신경의 말단 이 부분과 서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 것을 갖다가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시냅스인데 그 시냅스 속에 기억이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있는데 우리 이제 대뇌는 의식 기억이 들어있는 거고 체세포에는 이런 것이 아니고 무의식 기억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것을 알고 또 진전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들에게 뇌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대뇌가 되겠습니다. 뇌가 되겠습니다. 브레인. 그리고 요 앞에 이렇게 해서 요까지 이렇게 보이고 여기서 요까지 이렇게 보이는 요 전체를 대뇌라고 부릅니다. 대뇌인데 옆으로 자르면은 요렇게 잘라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이는 이 부분, 요 전체가 대뇌가 되겠습니다. MRI를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되는 이것이 대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마이크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대뇌 하부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대뇌 하부가 이런 식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옆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뇌가. 그래서 이쪽 한쪽 부분이죠. 한쪽 부분만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만 바깥에서 본 거고 이것은 반으로 잘라가지고 안에서 본 것입니다. 바깥에서 보시면 이것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전두엽 그리고 이것이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이것이 대뇌 하부의 뇌가 되겠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 소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측두엽을 벗겨버리고 나면은 요 안이 이렇게 보입니다. 요 안에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측두엽이 원래가 이렇게 싸고 있는데 이걸 벗겨내고 보면 이렇게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갈랐을 때 옆으로 이렇게 반으로 갈랐을 때 그 면을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뇌는 우측뇌가 있고 좌측뇌가 있는데 과거에는 좌측뇌는 이성의 뇌, 우측뇌는 정서의 뇌, 감성의 뇌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지금은 틀립니다. 그 말은 틀리고 양쪽 뇌가 같습니다. 같아가지고 이것을 연결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뇌가 연결해주는 부분을 잘랐을 때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서로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반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코럽스 칼로슨 교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개 연결을 통해서 약 6억 개가 해당되는 파이버들, 전기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양쪽으로 다. 그래서 양쪽에 하는 것이 동시에 같이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쪽에 있는 왼쪽의 뇌와 오른쪽 뇌는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같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싱크로너스하게 작동합니다. 일차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똑같이 행동하지 않게 되면 병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되었을 때 똑같이 행동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왼쪽 뇌에서 말을 하고 오른쪽 뇌에서 말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말을 하는 기관은 퇴화가 돼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말은 왼쪽에 있는 데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말이 서로 똑같이 되겠죠. 하나로 통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것이 앞에서 뒤로 가는 것. 그리고 이 오블라이크
앞에서 뒤로 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서로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는 서로 겹치질 않고 왔다 갔다 하는데 반대로 요 아래에서 운동하는 기관, 운동하는 것이 내려올 때는 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내려오다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내려오는 요 중간에는 캡슐,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조그만 전선 속으로 파고 내려오기 때문에 겹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 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뇌를 보면은 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두엽. 이거는 운동, 모터 nerve, 운동신경의 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여기 둘러싸고 있는 여기까지인데 이걸 벗겨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세 개, 요거를 감각의 뇌라고 합니다. 감각의 뇌. 운동의 뇌는 앞에 있는 운동의 뇌는 무엇인가 하면은 executive, 행정부, 무엇을 실천하고 계획을 짜고 하는 그런 것을 하는가 하면은 요 뒤에 있는 부분은 이거는 무엇을 여기서 명령을 하면은 만들어내고 조립을 하고 그리고 저장을 시켜서 사용하게 하는 창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만드는 것은 여기서 만드는데 이것을 저장을 시킬 때는 이 창고가 되는 감각에 대해 저장을 했다가 여기는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서 여기서 일합니다. 자, 전두엽에서 모든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전두엽의 전두엽,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인지 기능을 하는 것이고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정서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운동, 액션,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이 뒤에 있는 것은 만들어내고 저장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기억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불러와서 이용을 하고 난 다음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부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해당되냐면 대통령과 대통령 주위에 있는 참모들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전두엽은 뭐라는가 하면은 여기서 만드는 것을 실행하는 무슨 의무부라든지 교통부라든지 방송국이라든지 이와 같은 액션을 하는 부분이게 되고 요 앞에 있는 전두엽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컨트롤하는 도덕, 양심 컨트롤 그리고 사랑과 문학 같은 것을 컨트롤하는 부분 이 전체가 전두엽인데 이것을 인지기능에 하는데 이걸 특별히 순수 인지기능 이거를 정서 인지기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뇌의 해부학과 기능 해부학을 말씀드린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뇌 전체가 대뇌가 이렇게 있고 소뇌가 있고 대뇌 하부의 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뇌 전체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이성의 뇌라고 부릅니다. 이성의 뇌가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전두엽 앞에 있는 전두엽을 이것을 운동의 뇌 이걸 행정부의 뇌라고 합니다. 행정부의 뇌. 전체가 정부라고 하면은 행정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행정부 가운데 특별히 앞에 있는 이걸 전전두엽과 변연계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전전두엽이라고 부르는데 이 앞에 있는 전전두엽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하는 것을 하는 장 계획을 하고 모방을 하는 것을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인체 전체를 컨트롤하면서 급한 것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파수꾼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메타인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수 인지기능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따로 떼가지고 순수 인지기능이라고 말하고 요 옆에 있는 변연계 이것도 전전두엽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원래가 전전두엽에 들어있는 변연계고 변연입니다. 이것은 측두엽에 들어있는 변연계입니다. 그런데 측두엽에 있는 변연계는
편도체는 감성, 그리고 해마는 이성의 일, 즉 기억을 만들고 기억을 불러오고 이용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이것이 전전두엽 이성인인데 요 앞에 것을 따로 떼어서 인지, 순수인지, 그리고 이것을 정서인해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1차 감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안에 느낌, 욕망, 욕구, 그리고 감정이 항상 위로 올라옵니다. 올라온 걸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욕구, 욕망 같은 것은 앞에 부분으로, 그리고 감정을 일으키는 편도체는 앞에와 뒤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때, 여기 올라오면은 인지 기능에서 이것을 욕망을 억제하는 작용, 그리고 감정을 억제하는 작용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여기서 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은 인지 기능과 감성, 감정이 서로 합쳐서 만들어진, 다시 말하면 의식 기억과 무의식 기억이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 여기에 의식 기억이 있으니까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정서인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대뇌와 대뇌 하부인뇌. 대뇌를 둘로 나눠가지고 대뇌 피질이라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변연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변연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두엽 변연계, 전전두엽 변연계와 측두엽 변연계로 나눠 있는데, 측두엽 변연계는 편도체와 해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능을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감성과 인지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거 전전두엽의 변연계는 여기서 이성의 뇌 가운데 정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서의 뇌라고 이렇게 구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구별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운동의 뇌, 감각의 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전두엽, 부정엽, 후두엽, 측두엽. 전두엽을 운동의 뇌를 행정부의 뇌라고 하고, 그 가운데 앞에 있는 전전두엽을 인지기능, 사고하는 인지기능의 뇌, 그 뒤에 남아있는 이 전전두엽, 이것은 액션, 활동을 하는 뇌, 말을 하고, 손을 움직이고, 얼굴을 움직이는 뇌. 이와 같은 일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구별할 때 대뇌 피질이라고 합니다. 대뇌 피질과 변연계. 이 대뇌 피질과 변연계로 나눴는데, 변연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전두엽 변연계와 측두엽 변연계로 나누고, 그래서 전전두엽을 갖다가 순수 전전두엽, 그리고 전전두엽 변연계, 이렇게 두 개로 이걸 하나로 합쳐서 말할 수도 있고 따로 떼어서 말할 때 그때는 인지, 정서, 감성, 인지, 정서, 운동, 세 개 3대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가 어디 있냐면 executive 일을 하는 프론탈 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운동신경의 뇌는 전두엽, 전전두엽, 감각신경의 뇌는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리시 없습니다.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대뇌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뇌고, 그리고 전두엽 외에는 둘로 나눠서 전전두엽과 운동의 뇌의 전두엽이 있다. 전전두엽은 둘로 나눠서 인지기능을 하는 전전두엽, 변연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서의 뇌를 하는 부분이다. 여기는 입법부에 마찬가지해서 기억을 저장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아주 편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자꾸 이 변연계라는 말이 나오고 전전두엽 이렇게 말이 나오냐? 이것을 조금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뇌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은 아주 좋은 것이, 여기 보시면은 인간이 있고 침판치가 있고 고릴라가 있고 여기에 침팬지가 있습니다. 멍키죠. 멍키가 있고 침팬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새 종류,
조류가 하나 있습니다. 새 종류. 그리고 악어, 그다음에 fis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람으로 볼 때 사람이 임신하게 되면 제일 먼저 만들어내는 게 척추가 됩니다. 척추. 이 피쉬를 보면 척추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피쉬를. 개구리도 피쉬가 척추가 만들어집니다. 척추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척추가 만들어진 다음에 드디어 이 뇌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해골 속으로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이 부분이 브레인스템, 뇌관이라 합니다. 브레인스템. 브레인스템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간내가 있고, 브레인스템인데, 브레인스템을 갖다가, 브레인스템은 주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숨을 쉬고, 또 피를 움직이고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브레인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브레인스템이 있으면은 물고기 종류는 일단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몇 가지만 있습니다. 몇 가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은 여기 또 하나 만드는데 이것을 간내라고 합니다. 다엔세팔론. 이 간내는 시상이라는 것이 있고 시상하부가 있습니다. 시상하부는 욕망, 욕구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요 브레인스템 여기에서는 뭐냐면 느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1차 감성이라고 본능의 뇌라고 합니다. DNA에서 만들어졌고 선험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가지고 있는 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악어나 파충류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요 안에 조그맣게. 그래서 이 악어는 분노와 욕망 그것밖에 없습니다. 뭐 감정, 앵거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욕망, 욕구 그리고 느낌 그리고 뭐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먹고 자기 위주로 하는 것이 악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뇌를 대뇌, 하부의 뇌라고 하고 약 30주가 되면 우리 인간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다른 말로 파충류의 뇌라고도 말합니다. 30주가 넘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에 이미 소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삥 들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 이렇게 만들어진 이 부분을 변연계라고 합니다. 변연계. 30주가 지난 다음에 만들어지는데 여기 있는 것이 편도체고 이렇게 올라간 이것이 해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전전두엽의 변연계가 됩니다. 이만큼이 전전두엽의 변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마가 되겠고 편도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0주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마는 여기 편도체와 해마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측두엽에 들어갑니다. 측두엽 속에. 그리고 나머지 이것이 전두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두엽 변연계로 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다른 겁니다. 변연계는 먼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변연계까지 있는 것이 뭐냐면 조류가 되겠습니다. 조류는 편도체가 있기 때문에 변연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기억력이 있고 그리고 울부짖고 하는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그 대신 본능적인 것, 감정, 감성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서 행동으로 나가냐? 반사작용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나 동물들은 반사작용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시간이 대개 30주를 넘어서 35주 정도까지 됐을 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걸 옆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만드는 게 변형됩니다. 이것이. 그리고 난 다음에 35 정도 주가 지난 다음에 바깥쪽으로 갑자기 크게 이렇게 고무풍선처럼 대뇌 피실이 만들어집니다. 대뇌 피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변연계는 대뇌 피실 속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볼 때는 전두엽, 후두엽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실제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때 대뇌 피실이 만들어질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 뭔가 하면 후두엽, 그리고 측두엽, 그리고 두정엽이 만들어집니다.
두정혈까지 만들어집니다. 빨리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전두엽이 만들어지는데 전두엽 가운데 앞에 부분 전두엽 운동 에어리아 그것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전전두엽이 만들어지는데 전전두엽은 만들어지면서 40주가 되면서 인간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전두엽은 다 만들어지지 않고 3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3살이 돼야만 전전두엽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걷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코그니션, 인지 기능이 없고 생각을 못하지만은 그러나 3살이 지난 다음부터는 말도 하기 시작하고 또 행동을 하게 되고 걸어다니고 모든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이해하시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침판지는 요 만들 때 여기 전두엽까지는 잘 만들어졌는데 전전두엽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처럼 인지 기능을 못합니다. 대개 고릴라나 침판지 한 3살 정도의 4살 정도의 IQ는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고릴라 경우는 약 400단어 정도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IQ가 100이 넘고 그리고 보통 10만 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고 그 이 안에 들어있는 뉴런, 신경세포의 모양은 고릴라나 인간이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똑같은 기능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안에 본능적인 기억, 즉 무의식 기억이 들어있기 때문에 침판치가 아닌 악어가 갖고 있는 분노 그리고 분노가 인간에게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분노할 때 그 모습을 보시면 악어의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진화론자는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창조론자는 하나하나가 다 다르게 창조가 되어 있다고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진화론이 맞느냐 창조론이 맞느냐 하는 문제는 대개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프레임의 차이입니다. 내가 창조론을 좋아하게 되면 창조론이 맞는 것이고 내가 진화론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맞는 것 쪽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일치하지는 못합니다. 이 문제는 다른 시간에 말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인간이 3살이 되면은 전전두엽까지 다 발달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것이 변연계입니다. 여기에 있는 측두엽 변연계는 안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측두엽 변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측두엽 해마는 인지기능에, 편도체는 감성에. 그래서 남아있는 전전두엽 변연계. 그래서 전전두엽과 전전두엽을 하나로 합쳐서 말하고 이 뒤에 있는 운동에 내는 운동 에어리아. 뒤에 있는 부분은 입법 에어리아. 즉 감각세포의 뉴런으로 기억을 저장하고 만들어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2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의식은 2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의식의 상태, 스테이투스로 합니다.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가 하는 의식의 상태를 가지고 논합니다. 의식의 상태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다시 말하면 상태로 가는 것은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내용물,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 상태 속에 의식격이 들어있냐, 무의식격이 들어있냐. 그 그릇이 각성, 깨어있는 상태냐, 졸려온 상태냐, 혼돈 상태냐, 코마 상태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메디칼 분야에서는 의식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은 코마, 혼돈, 완전히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성 상태가 됐을 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빠르게 합니다. 그러나 졸려온 상태가 되면 의식 활동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안에 말하는 내용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스투퍼, 혼돈이라는 것. 이것은 아주 술을 많이 먹었다든지 이럴 때 막 발광을 하고 떠들고 할 때 보면
동물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혼돈 상태로 합니다. 이렇게 의식 상태를 각성 상태, 졸음, 혼돈, 코마가 되겠습니다. 보통 정상 사람은 각성 상태로 24시간 가운데 16시간을 갖다가 각성 상태로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혼돈, 코마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되게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잠을 잘 때 코마는 아니지만 그 상태가 7시간이고 그 가운데 또 1시간이 꿈을 꾸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의 상태는 각성 상태와 잠을 자는 상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각성 상태 때는 의식이 살아있어가지고 의식 기능, 기억, 의식 기억이 여기서 활동을 합니다. 의식 기억이 활동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기억을 다스리고 또 말을 하여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무의식 기억은 밑에 있는 대뇌 하부의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각성 상태에도 작용을 하고 혼돈 상태에 있을 때도 무의식 기억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성 상태라는 것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것이 각성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잠을 잡니다. 그것은 각성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리적으로 코마 상태, 완전히 혼수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생리적으로. 병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생리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되느냐 하면은 이 대뇌 하부의 뇌는 비록 전체 무게의 7%밖에 안 되지만은 85%에 해당되는 이 대뇌의 각성 상태를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요 대뇌, 뇌간에서, 브레인스템에서, 또 대뇌 하부의 뇌에서 각성 그물막을 통해 가지고 아침이 되거나 하면은 여기서 무엇이 들어가냐면 세로토닌이 나와 가지고 이 대뇌를 갖다 흠뻑 적셔줍니다. 그러면 그때 드디어 대뇌가 각성 상태라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은 세로토닌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대뇌 하부와 연결되어 있는 파이버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자게 되겠습니다. 아니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침에 각성이 되면은 그때 이 시상 하부에서 올라오는 도파민이 올라와 가지고 드디어 각성해서 기억을 작동하는, 의식을 작동하는, 의식 기억을 작동하는 도파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 작용을, 의식 기능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 기능의 의식은 대뇌 하부에 내에서 지배를 하고 오면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망이 아까 만대로 파이버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7%밖에 안 되는 이 대뇌 하부의 뇌가 85% 되는 대뇌를 갖다가 좌지우지 컨트롤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은 머릿속에 기억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 무언가 하는 것을 과거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기억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들어있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선험적인 데카르트에 의한 그런 선험적 기억이고 그리고 흉이 말하기를 아니다. 태어난 다음에 기억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의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말하면 소위 경험론자인데 반반씩 맞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 이미 대뇌 하부의 뇌나 췌세포에는 대뇌 하부의 무의식 기억이 꽉 차 있습니다. 무의식 기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DNA에 의해서 그것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본능의 뇌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의 느낌, 욕망, 욕구, 감정. 감정이라는 것은 6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주로 fear, 공포, surprise, sad, happy, disgust,
그리고 앵거, 이같이 6가지가 기본 감정이 되겠습니다. 느낌은 아시다시피, 느끼는 어떻게, feeling 하는 것. 또 욕망 욕구는 아시다시피, pleasure, 쾌락과 즐거움, disgust 같은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감각신경과 감각신경, 운동신경에 의해서 이런 것이 구별이 되는데, 이 감각신경은 주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말초신경, 이 말초신경, 눈이나 코나 귀를 통해서 들어올 때 들어오는 감각을 말초신경 감각이라 합니다. 이것이 대뇌 하부에 여기 있는 시상으로 들어옵니다. 이 시상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가 소위 말하면 중추신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감각신경세포가 있고, 그리고 중추신경에 들어오면 그 안에도 감각신경이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요 뒤에 있는 감각에는 감각신경세포입니다. 그런데 감각신경, 순수한 감각신경세포는 소위 프라이머리 센서리 너브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디 있는가 하면 주로 이 감각신경의 바깥쪽에, 바깥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10% 정도가 순수한 감각신경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1차 감각신경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associate, 연합신경감각이라고 합니다. 연합신경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두엽에 있는 전체는 프론탈 로브는 운동신경입니다. 운동신경. 자, 그럼 왜 운동신경과 1차 감각신경, 2차 감각신경인 연합뉴런, 왜 이걸 굳이 구별하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뇌의 아주 특징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모르고서는 우리의 뇌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고하는가, 이걸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플라톤과 칸트,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고, 개념과 상상은 알았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는 건 몰랐습니다. 왜? 지금에 와서 알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지금에서 알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체계화 시켜가지고 이론화 시켜준 것이 1995년 에델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에델만이 이것을 1차 의식, 2차 의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1차 의식이라는 것은 감각신경, 프라이머리 감각, 1차 감각신경과 말초 감각신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억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1차 의식이라고, 2차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에서 이 1차 의해서 만들어진 그 기억과 개념이 이것이 이 감각신경의 가운데 연합 감각신경과 합쳐서 여기서 유추라는 단계를 통해 가지고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2차 의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1차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1차 의식, 즉 1차 감각세포와 의해서 만들어진 기억 개념이 철학이나 이런 과학 같은 것이 되겠고, 2차 감각 연합신경, 여기에서 통해서 이루어진 유추, 비유, 유추와 같은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2차 의식이 비로소 문학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여기 써 있는 김에 우리가 바깥에서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맡을 때 그때 감각신경이 무엇을 하냐? 인식을 합니다. recognition. 인식을 하는데 이 인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문학이 어떻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관찰을 하느냐, 인식을 하느냐. 이것이 1차 인식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1차 말초신경에.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요 시상으로 들어오면은 이 시상에서
감각신경에 들어온 그 정보를 다 보내지 않습니다. 셀렉트합니다. 이것도 다시 다른 말하면 다른 인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감각신경이 만드는 정보가 해마를 통해서 인지기능의 내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이 해마가 또 한 번 셀렉트를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하는 것이 인식, 밖의 인식, 시상에서 인식, 해마에서 인식,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사물, 인식, 형상, 개념, 유추, 추론, 상상 이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어를 정리해서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한 것이 에델만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칸트의 이론에 의하면 즉 순수이성 비판론 가운데 인식론에 의하면 기억론 또는 지식론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바깥에 보는 사과가 우리 머릿속에서 사과가 100% 똑같이 보이느냐, 미러, 거울에 비친 것처럼 똑같이 보이느냐, 똑같이 보이는 형상이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각신경세포는 있는 그대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 형상, 이미지를 갖다가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 기억이 많이 보이는 걸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라고 표현했는데 이 개념이 이렇게 칸트에서 됐지만 칸트는 이것이 뇌에서 어떻게 형성되는 그 과정은 생각은 했지만은 모르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사물이 보이는 사물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사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라는 것은 보이는 사물입니다. 똑같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바깥에 보이지 않는 사물, 사랑이라는 말, 충성이라는 말, 행복이라는 말, 이런 것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 뇌 속으로 불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각적으로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청각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기억이 되고 개념이 될 때 보면은 이미지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형상과 개념은 있습니다. 그리고 갖다가 소위 말해서 관념이라 합니다. 비형상적인 관념. 그걸 다른 말하면 형이상학이라고 하고 좀 더 말하면 초월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칸트가 혼돈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개념, 순수한 개념과 그 다음에 이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진 2차 의식인 상상이라고 하는 것과는 구별은 되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되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을 통해서 그것을 명백히 설명했는데 그걸 읽어보면 정말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참 가련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칸트 전에 사람들은 선험이다 이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경험이다. 이것을 두 개가 다 합쳐서 만들어낸 것이 사고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감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칸트는 진선미를 갖다가 쓰게 된 것입니다. 진선미. 그리고 칸트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간과 시간에 관한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공간을 갖다 지배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공간에 매이지 않는 개념, 그리고 이 개념 가운데 어떤 것은 시간에 매이지 않는 개념, 이와 같은 것을 갖다 소위 인간은 공간과 시간에서 자유롭다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토픽입니다. 또 한 가지 칸트가 잘 모르던 것은 공포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이나 동물은 공포가 있습니다. 아픔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인간만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강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잠시 쉬겠습니다.
잠시 쉬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다시 해박으로 들어가서 우리 인간은 세 가지 뇌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지 기능과 정서 기능과 운동 기능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 전체를 갖다가 소위 말하면 이성의 뇌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이 감성의 뇌, 이성의 뇌. 그러나 엄밀히 치면은 이성적인 사고, 감성적인 사고가 또 되겠습니다. 엄밀히 치면은. 그러면 인지 기능은 요 전두엽, 전전두엽의 인지 기능이 뇌인데 그 가운데 전전두엽의 앞에 있는 부분 이것을 순수 인지 기능이라고 전전두엽 변연계 요거를 정서인지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서인지는 A와 B로 나눠가지고 앞에 있는 것을 갖다가 양심, 판단 같은 것이고 이것이 사랑이라든지 문학 같은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서인지 기능, 이것은 순수인지 기능. 어떻게 해서 정서인지 기능이냐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1차 감성이 올라와 가지고 인지 기능에서 억제하는 것이 서로 작동을 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에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델만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칸트나 이런 분들의 그 혼돈스러웠던 것을 아주 깨끗이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995년 되어 있는데 에델만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심리학자면서 뉴로패톨로지가 되면서 면역학자입니다. 그리고 뇌를 연구하신 분으로 노벨 의학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노벨 생리의학을 뭘로 받는가 하면 면역학으로 받았지만 그가 연구한 것은 의식에 관한 것을 연구했습니다. 어디에 계시냐? 샌디아고에 있는 스크립스 병원 거기에 있는 뇌신경과학 센터에서 일을 하시다가 2014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에델만에 보면은 에델만은 의식을 갖다가 1차 의식과 2차 의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눴습니다. 에델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바깥에는 사물 같은 것이 바깥에 사물이 있습니다. 이 사물이 눈이나 귀나 코로 볼 때 말초신경에 의해서 그것이 인식이 됩니다. 받아들입니다. 말초신경인데 말초신경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이 대뇌 하부의 뇌 시상으로 들어갑니다. 시상으로 들어가면 시상에서 파이버를 통해 가지고 감각의 뇌로다가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올 때 이 사물들은 사물이라는 통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분리가 돼서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사과라고 하는 것이 보게 되면은 사과의 형체 따로, 색깔 따로, 그리고 사과 주위에 있는 배경 따로, 주위에 있는 소음 같은 것, 이걸 전부 다 받아들일 때 따로따로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인 걸 갖다가 소위 정보라고 말합니다. information. 정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면은 이것이 제일 먼저 말초신경으로 들어와가지고 중추신경에 들어오면 시상에 들어옵니다. 시상에서 보면 중추입니다. 감각신경으로 보내주면 1차 감각, 가만히 또 1차 감각, 감각신경, 1차 감각신경, 보는 부분, 만지는 부분, 듣는 부분, 냄새 맡는 부분, 그리고 청각 부분, 축벽에, 그걸로 들어오면은 이것이 전체 뇌의, 감각의 뇌의 10%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 감각에는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전달해 줍니다. 어디로 전달하냐면 운동으로 전달하죠. 전달할 때 어디로 전달하면 모아가지고 해마로 가게 됩니다. 해마는 어제 측두엽에 있는 변은계죠. 변은계 해마 콤플렉스 타고 들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인지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인지기능에 들어가게 되면 전전두엽이죠. 인지기능으로 들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운동신경입니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은 뭐냐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운영은. 그래서 여기서 들어온 그
정보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참고로 여기서부터 후디업까지 들어오는 시간이 0.1초가 되겠습니다. 0.1초. 그리고 이것이 해마를 통해 가지고 전전두엽으로 들어오는데 0.25초가 되겠습니다. 0.25초. 그러면 이 전전두엽, 다른 말로 하면 인지기능의 뇌죠. 여기에 들어오면은 여기서 지금까지 들어온 그 정보들이 하나로다가 합성이 됩니다. 재상이 됩니다. 그걸 철학에서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형상. 그리고 우리 의학에서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이미지가 만들었다. 그 이미지가 만든 걸 기억이라고 합니다. 기억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은 뇌는 이 중추신경은 껌껌한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정보에서 말초신경이 보내준 정보에서 들어온 것을 갖다가 그대로 다시 형상을 합니다. 이 바깥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형상화 시켜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안에서 알아맞혀야 됩니다. 알아맞힐 때 어떻게 알아맞추는가 하면은 추측을 하는 겁니다. 추측을 하다가 영어로 치면 추론이라고 그러죠. 추론. 인퍼런스를 합니다. 인퍼런스. 추론. 추론할 때 어떻게 추론하는가 하면 여기에 사고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전두엽, 이것이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익색 행정기관이죠. 여기서 이것이 무언가를 알아맞추기 위해서는 이 감각의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여기 연합뉴런에 저장되어 있는 이거와 유사한 사과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바깥으로 불러내옵니다. 이러다. 그래서 비교를 해가지고 이것이 사과였구나 하고 알아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사과라는 것을 알아맞혔다 해서 추론이라고 합니다. 추론. 처음에 들어온 경우는 못 알아맞추죠. 처음에 생후에 처음으로 봤을 때는 들어온 것이 가지고 보고서는 뭔지 모르니까 이거는 이게 사과라고 하자 해서 저장을 시킨 것입니다. 저장을 시킨 거예요. 두 번째는 꺼내가지고 비교한 것이고, 세 번째도 꺼내서 합니다. 근데 빨간 사과, 노란 사과, 다른 것이 들어왔습니다. 보면은 이게 사과가 한 종류가 아니고 다른 것이 있구나 하는 것에 사과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이렇게 모아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카테고리제이션, 범주화라고 합니다. 범주화. 그래서 범주화된 것을 뭐라 하면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개념. 그러니까 사과에 대한 개념이 많아지죠. 그 사과에 대한 개념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그 개념은 보면은 아주 순수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입니다. 진리, 트루스가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많이 모여지면은 사과라고 하는 지식이 되겠습니다. 지식이 된 것을 갖다가 어디에 저장하느냐? 다시 이 대뇌 여기에 저장합니다. 기억으로 했던 것도 저장하고 개념도 저장하는데 지금 개념으로 된 이것을 갖다 소위 1차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는가 하면은 사진을 찍은 것처럼 해마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 장짜리 스냅 사진으로 저장을 합니다. 빨간 사과, 노란 사과, 또 썩은 사과, 이렇게 여러 개 사진 한 장 한 장으로 스냅 사진으로 모아야 됩니다. 그걸 갖다 1차 의식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공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스페이스. 공간을 이용하는데 인간은 공간을 활용할 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변형된 공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리고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 시각적인 이미지고 사진이 한 장짜리 때문에 이것은 현재밖에는 없는 그런 것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저장된 것이 소위 말하면 스토어된 것이죠. 이렇게 다시 꺼내오는 것을 갖다가 인출이라 합니다. 리트리에벌. 그리고 저장시키고 꺼내오고 하는 일을 하는 이것을 워킹 메모리, 작업 기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위대한 점입니다. 작업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옛날에 있었던 것을
끄집어내고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이 개념은 여기 1차 감각신경세포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사과를 거울에 비친 것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물은 형체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든지 충성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은 이것은 정신적인 내용의 것입니다. 그래서 형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청각신경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똑같이 감각신경의 뇌를 통해서 청각의 감각신경을 통해서 해마를 통해 가지고 전전두엽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은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알아맞추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체가 없는 것이 저장된 것을 끄집어내서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갖다가 정신적인 것, 다른 말하면 관념적인 것, 이디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철학적으로 변할 때 이것을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형이상학이 더 커졌을 때 자연에 관한 엄정한 존재가 있고 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 트루스에 한계된 겁니다. 그래서 트루스가 서로 같은 것이 합쳐지고 커지는 것, 그걸 갖다 소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 덧세기 뺨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1차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전체 우리 의식의 80%가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이 에델만이 이와 같은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감각과 사물 같은 것이 감각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시상을 거쳐 들어와서 그 다음에 감각의 뇌를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해마를 통해서 전전두엽으로 가서 형상화된 것을 알아맞히고 무언가를 알아맞힌 다음에 그걸 전두엽의 운동기관을 통해 가지고 액션 바깥으로 활동을 한 다음에 다시 그거 자체를 돌아서 감각의 뇌에 저장을 시켰습니다. 그걸 하나를 갖다가 기억이라고 합니다. 기억이랍니다. 이것이 여러 개가 같은 것이 많이 모여서 됐을 때를 개념의 범주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 더 많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이 뭐가 되냐? 지식이 되겠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커지고 하는 것, 이것이 소위 말하면 알고리즘이 되겠죠. 알고리즘. 그러면 이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1차 의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개념의 범주가 되고 개념이 많이 생기는 이것은 단기 기억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아의식인데 경험자라고 합니다. 경험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1차 의식에는 감정과 2차 감성이 물론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전두엽에 작동을 하게 돼요. 여기 같이 작동을 해서 이 만드는 기억이 어떤 감정이 들어있는 그런 기억, 감정에 물들어 있는 것 갖다 지각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것이 지각과 개념, 또 자의식 범주, 요걸 갖다가 1차 의식이라 합니다. 1차 의식은 인간과 동물에게 있습니다. 동물은 1차 의식의 개념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반사 운동에 의해서, 자율신경의 운동에 의해서 표현하고 때로는 거기에 얼굴 근육과 근육 운동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물은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나 인간은 얼굴의 근육 운동 그리고 근육 운동, 반사 운동뿐만 아니라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해서 나온 것이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말의 것이 그럽니다. 아버지 안녕하셨어요 하는 말, 오늘 식사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맑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이와 같은 그런 일상생활의 용어, 그것은 1차 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말의 행동 가운데 80%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1차 의식이랍니다. 이 에델만이 만들어낸 1차 의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면?
이 1차 의식이라는 개념, 이것이 보면은 이 개념은 순수하다고 했습니다. 순수한 걸 그대로 나를 주제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글을 써내지 않습니까? 서술합니다. 있는 그대로 써내는 것. 서술에서 나온 것이 뭐냐? 일기 같은 거. 또 잡기장에서는 보통 우리 글이 되겠고, 에세이, 수필도 사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글에 있어서는 설명하는 글과 이론의 글과 그리고 상상의 글이 있습니다. 묘사의 글이 있습니다. 근데 요 1차 개념의 경우는 설명하는 것과 이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잘한 것이 소위 말하면 일상생활의 글이 되겠고, 이걸 갖다 이론으로 한 것이 철학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개념을 있는 그대로 부풀어가지고 만들어 나온 것이 과학이 되겠습니다. 그걸 서술로 한 것이 과학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1차 의식이라고 합니다. 1차 의식. 잠시 쉬겠습니다. 잠깐 또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 의식까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에델만의 2차 의식, 원래는 고차 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차 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은 감각신경으로 들어와가지고 개념이 만들어지고 한 것이 1차 의식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개념을 갖다가 말로 표현해가지고 소위 생각이 되는 것이죠. 글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용어의 80%가 됩니다. 대개 이것으로 다 됩니다, 보면. 그리고 흔히 쓰는 말, 낯설지 않은 글, 낯설지 않은 말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뭐 여러 가지 신문 기사 같은 거, 다 전부 다 1차 의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1차 의식에서 생긴 이 개념을 가지고, 기억을 가지고 변형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즉 어떻게 변형을 시키냐면 상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상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상상을 하는 것이 소위 2차 의식이 되겠습니다. 상상을 하기 때문에 문학도 생기고 또 다른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바깥에는 감각신경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형상화된 것들, 그것이 칸트가 말하는 형상화, 이미지가 아주 순수하게 그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알아맞추는 방법을 추론이라고 했습니다. 인퍼런스. 추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다른 말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 있는 그대로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올리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알고리즘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을 갖다가, 이 개념을 가지고 변질화 시키는 방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변질을 시키냐? 영감에 의해서 이 개념을 갖다가 개념과 또 다른 개념, 같은 개념의 다른 개념과 개념 같은 것을 갖다 묶어 놓고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말하면 소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어떤 방법에는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어떠한 것을 다른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걸 갖다 소위 유추로 합니다. 유추. 영어로 하면 analogical inference. 아날로그라는 말입니다. 아날로그를 하는 것이 유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추를 하게 되면 어떤 유추가 되는가 하면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학에서 말하는 내 마음은 호수요 하는 말을 갖다 은유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것이 아주 엉뚱한 것으로 바뀐 겁니다. 호수라고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 개념의 세계에서는 내 마음은 또 내 마음 있는 그대로를 더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은 오늘 슬프다. 내 마음은 뭐 아주 원래 프리미티브하다. 뭐 이렇게
아주 그 하나의 순수한 가정으로만 되어 있는데 엉뚱하게 변해서 아주 엉뚱한 호수라고 변했습니다. 호수. 호수기 때문에 호수는 배가 저어나질 수 있고 배를 타고 갈 수 있고 내 마음은 나그네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행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설명하는 것을 호수와 마음으로 나그네로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을 유추라고 합니다. 유추.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갖다 유추라는 것이 상상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됩니다. 상상할 때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상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그때는 개념을 표현할 때는 있는 그대로 서술을 하게 됩니다. 나레이션. 서술을 해야지만은 이 개념에서 상상이 된 것을 말로 표현할 때는 나레이션 가지고는 안 되고 디스크립션, 묘사를 해야 됩니다. 묘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술하는 것은 같은 기억, 개념이라는 것, 즉 시각적인 기억을 갖다가 그대로 나레이션 하는 건데 이때 말로 나레이션 할 때는 청각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하기 때문에 드디어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현재, 과거, 미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기술하는가 하면 묘사를 하게 됩니다. 묘사를 할 때 저희 말하는 세만틱, 의미가 있는 메모리로 갖다가 묘사를 합니다. 그걸 세만틱 묘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은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 스토리가 돼서 나옵니다. 스토리가 돼서 나오는데 엉뚱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스토리에는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과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각적으로 되지 않고 청각적으로, 순서적으로, 다시 말하면 타임, 시간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냐?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 마치 비디오 테이프처럼 되어 있습니다. 처음 거는 싱글샷, 한 장짜리 사진인가 하면 이것은 비디오처럼, 테이프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기억으로다가 돼서 소위 장기 기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이제 앞으로 자주 이용하겠습니다. 이것이 2차 의식이랍니다. 그래서 1차 의식과 2차 의식을 하나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것이 1차 의식이고 이것이 2차 의식이다. 1차 의식이든 2차 의식이든 여기 보면 정서나 감정이 작동을 한다. 그리고 1차 의식이 때의 자아는 경험자, 하나하나 경험만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자아라서 경험자. 그리고 2차 의식의 자아는 순서대로 스토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에피소딕 메모리, 일화기억적인 자아다 해서 이고란 비로소 이고라고 하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경험자와 그리고 기억자, 그 뒤에는 진짜 자아가 있는데 그것을 배경자라고 합니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자아, 배경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델만의 1차 의식과 2차 의식을 제가 한번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셔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사물과 대상, 보이는 사물도 있고 안 보이는 사물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감각에 의해서 우리 몸으로 뇌로 들어오는데 시상으로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내장에 있는 고유감각, 표현감각도 시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면 느낌,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온 것 시상에서 감각신경을 가지고 있는 뇌로 보내주면은 거기에서 1차 감각신경세포들 해서 해마로 보내진 다음에 해마가 무엇을 하느냐? 인지기능의 뇌로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추론에 의해서 기억을 만들고 지각을 만들고 자아를 만들고 의식을 만들게 됩니다. 의식. 그래서 이것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인지기능은 어떤 일을 하느냐? 생각, 모방, 경고, 그리고 계획 같은 걸 할 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감각에서는 충동억제 작용을 정서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로 어울려 가지고 말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올 때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생겨날 때 여기에는 정서적인 것과 감정이 복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아주 순수하기 때문에 서로 알고리즘처럼 더 커지고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설명을 하고 논술화를 할 수 있습니다. 설명과 논술로서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완전히 서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서술을. 꾸미는 거 아닙니다. 서술을 하기 때문에 진실에 해당됩니다. 또 이와 같은 것이 전체 우리 의식 활동의 80% 되는데 여기에 이 개념을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인지기능 2, 개념을 끌고 와서 여기 저장되어 있던 개념 있죠? 그 개념을 끌고 와가지고 예를 들면 고양이라는 개념 아니면 사과라는 개념 그 사과라는 개념을 끌고 와가지고 그 개념을 유추라고 하는 것 아날로그를 통해 가지고 상상을 합니다. 상상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그것을 말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올 때 상상적인 말, 2차 의식의 말이 됩니다. 이 개념을 창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상상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감정과 정서가 아주 밀접하게 작용을 하는데 특별히 감정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의식에서는 감정이 그렇게 많이 적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것들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서사적인 것, 이론적인 것, 과학적인 것, 아주 냉철한 오브젝티브한 것, 객관적이고 누구나 다 알아맞힐 수 있는 것, 그리고 추상적인 것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상상을 통해서 나온 것은 아주 주관적인 것, 감각적인 것, 정서적인 것, 서정적인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특별히 감각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각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걸 갖다가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그래서 문학에서는 보여주기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유추를 할 때 보여주기,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것이 생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문학이 되겠습니다. 상상으로 되어서 나온 문학은 팩트가 아닙니다. 팩트가 틀립니다. 그러나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의로 된 것은 팩트가 100% 맞기 때문에 이것은 화학적인, 여기 말하면 사고를 하는 1차 의식과 아주 유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2차 의식에서는 상상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고와 이걸 갖다 소위 감성적인 사고가 차이가 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에델만이 한 것을 갖다가 정리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1차 의식이라는 것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며 추론에 의해서, 즉 감각신경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 베껴진 것, 사물이 그대로 나온 것, 100% 반영이 된 것. 그리고 2차 의식은 아날로그를 합니다. 즉 1차 의식으로 만들어낸 변함없는 그 개념을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 유추해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말하면 2차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의식은 사물과 개념이 추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왜 추론이냐고 했냐면 아까 만든 감각신경은 있는 그대로 만들기 때문에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맞혀야 됩니다. 그래서 추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차 의식의 세계는 공간에 많이 의존합니다. 공간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미지, 특별히 시각적인 이미지에 많이 관련이 있는데 이것을 저장하는 방법은 시각적인 이미지 중에서 싱글샷, 한 장짜리 그런 사진으로 저장이 되고 여기서 나온 것은 이성적이며 서사적이며 객관적이며 추상적이며 언어로 표현할 때 보면은
서술적이 되겠고 시적으로 표현할 때는 완전하게 표현이 안 됩니다. 언어로 표현이 완전히 안 됩니다. 내가 공간을 주로 했기 때문에. 반대로 2차 의식은 유추에 의해서 상상으로 메타포로 만드는 거, 이미지가 감각적, 이 감각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각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고 시간에 의해서 말로 나오기 때문에 말이라는 건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인과법칙이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적 이미지로 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이고 감각적 이미지로 보여줘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의식에서는 감각적 이미지로 만들어 주려고 하기 때문에 문학에서는 감각적 이미지를 그래서 보여주는 것,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고 주관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만 이해가 편한 것입니다. 메타포라는 것은 비욘드, 저쪽으로 넘겨주고 캐리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타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비유, 직유, 은유, 알레고리라든지 또는 환유, 제유, 상징과 같은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문학의 가장 중요한 그런 팩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하는 문제, 기술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차 의식. 그래서 1차 의식을 기본으로 해서 2차 의식을 만드는 것을 소위 말해서 문학이다. 1차 의식을 가지고 설명하고 이론을 만들고 논술화하는 것이 철학이요 과학이다. 1차 의식의 개념을 그것을 가지고 영감을 통해서 다시 상상, 유추해서 만들어진 것이 소위 말하면 문학인데 감각적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묘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시적이 되시는 것이고 감각적 이미지가 줄어들면서 서술, 기술을 하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어떤 사건을, 팩트를 인과의에서 설명을 통해서 완성을 시켜주고 팔로우업 시켜주는 것이 소위 말하면 소설이 되겠고 그래도 이미지가 좀 있고 그리고 은율이 있는 상태가 서사적인 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비교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말이죠. 1차 의식에서는 철학과 과학이 생기고 2차 의식에서는 문학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철학과학은 1차 의식의 말과 글입니다. 문학은 1차 의식을 갖다가 2차 의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1차 의식 개념을 소재로 해가지고 여러 개의 개념을 소재로 해서 다른 것으로 유추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문학입니다. 그럼 문학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사물이라는 것을 갖다가 인식을 많이 해야 된다. 인식. 관찰이죠. 그걸 누가 하느냐? 작가가 해가지고 어디다 만드느냐? 이 2차 의식의 말과 글로 만들어서 바깥으로 표현하면 독자들이 읽은 다음에 그것을 공감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만든 것이 작품이라고 하는 실존체로 남겨두는 것이 문학이 되겠습니다. 2차 의식의 상상, 계획, 예측이라는 것, 모방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2차 의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상상이요, 계획이요, 예측입니다. 우리가 예측을 하고 계획하는 것은 인간이 2차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상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설명을 하는 상상, 그리고 연관된 상상, 연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창조적인 상상. 창조적인 상상이 될수록 낯설게 보게 됩니다. 개념이라는 것 가운데 형이상학적인 것은, 관념이라는 것은 대개 고정관념이 많습니다.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이 낯설게 하는 문학이 되겠습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리려면 창조적인 상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청각적인 이미지를 말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차 의식과 문학 다시 한번 보면은 개념을 갖다가 1차 의식에 나온 개념을 그것이
단어 하나라든지 아니면 뭐 히스토리가 있는 개념이든지 아니면 히스토리가 있는 1차 개념과 장기 기억에로 저장되어 있는 그 개념 그거를 갖다가 소재로 해가지고 그 동기가 부여됐을 때 그 소재들을 가지고 메타포 상상하고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미지만데 감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갖다가 글로 묘사해서 표현했을 때 문학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인식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항상 보면은 말초신경에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시상에서 인식하는 것, 해마가 인식하는 것, 이거에 의해서 많이 소재가 컷다운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1차 의식과 2차 의식을 문학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또 이렇습니다. 보면 자, 사물, 자연, 대상의식, 말초신경에서 시상으로 들어와가지고 시상에서 하나는 감정, 편도체, 감성, 1차 감성, 2차 감성으로 흘러갑니다. 반대로 시상에 있는 것이 대뇌의 감각신경으로 들어가서 1차 감각신경으로 들어가가지고 중추신경인 해마를 통해서 운동신경 속으로 들어옵니다. 운동신경 속에서 전두엽의 인지기능에 대해서 이것이 1차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추론에 의해서 1차 개념이 만들어지는데 1차 개념은 연합뉴런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개념을 갖다가 일화기억 순서대로 써내는 것, 즉 서술이죠. 서술을 하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일상의 글, 일상의 말, 일기나 잡글과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철학과 논증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수필도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개념을 갖다가 이용해서 유출을 해서 물론 발상을 통해 가지고 개념 다른 상상을 통해 비유, 은유, 상징, 자아가 만들어지고 이때 이미지, 감각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세멘틱, 의미, 기억을 통해서 묘사, 표현했을 때 생각, 시, 소설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 이 과정을 아날로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보면은 1차 감성과 2차 감성이 아주 작용합니다. 특별히 이미지를 만들 때, 감성적인 이미지를 만들 때 이것이 강하게 서정적으로 심파틱하게 됐을 때 서정적인 시가 되겠고 이것이 전혀 감성이 작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서사적인 그런 글이 되겠고 이것이 골고루 됐을 때 정서적인 엠파틱한 글이 형성될 것입니다. 의식과 문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면 1차 의식, 2차 의식. 2차 의식에는 특별히 글로 표현할 때 세멘틱한 글로 표현하는데 묘사와 표현이다. 표현. 묘사와 표현이 많은 것이 시가 되었고 묘사가 있지만은 그것이 청각적인 묘사 그리고 서술적인 묘사가 됐을 때 소설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시와 소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의식, 2차 의식 그걸 갖다가 서술, 묘사, 진술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글로 만들어냅니다. 철학 같은 건 서술로만 수필은 나라고 하는 주인공을 가지고 서술 묘사하는 것이 수필문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필문학은 1차 의식에 속하지만은 여기에 묘사를 하고 약간의 감정을 집어넣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2차 의식을 조금 가미했을 때 말하는 것이 진정한 수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필은 1차 의식과 2차 의식을 겸하고 있을 때야 드디어 수필이 됩니다. 반대로 시는 묘사하는 것, 아주 주관적인 것, 아주 주관적이고 구체적이고 드러나 보여주는 것, 그리고 여성적인 풍경과 같은 그런 것으로 묘사되는 시를 묘사시, 남성적이면서 조금 난해하면서 그리고 문장이 완성이 강한 것, 진술시. 소설은 이미지는 약하지만은 문장이 완성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이고 목적을 위해서
향해서 나가는 것, 어떠한 테마를 향해서 나갈 때 소설이 되겠습니다. 자, 메타포의 세계와 모방의 세계, 뭐 같은 말이죠, 그거는.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입니다. 1차 의식이고, 요 보조관념 호수는 2차 의식입니다. 자, 호수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 내 마음은 고요한 물결. 1차 의식이 고요한 물결. 그러기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것.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감각의 세계라는 것은 내면을 찾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내면. 주관적이기 때문에. 왜? 드러내 보이려고. 시각적으로 드러내 보여야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청각적으로 드러내 보여야만 됩니다. 내 마음은 호수. 호수라고 하는 시각적인 것을 보여줬습니다. 내 마음은 고요한 물결인데 시각적인데 거기에 소리가 들리고 할 때는 청각적인 것을 같이 표현했죠. 그래서 문학이 되려면은 드러내 보이는 것, 즉 감각적인 드러내 보임, 그걸 갖다가 이미지를 만든다 합니다. 그렇게 만질 때 그때 보면은 이것이 사실적인 것보다는 사실이 아니지만은 개연성과 십진성이 같이 있을 때 비로소 문학으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문학에 있어 중요한 것은 공포와 구원입니다. 인간은 공포도 있지만은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문학이 되겠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이와 같은 것은 상상의 세계, 개연성의 세계인데 이와 같은 것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상당히 참신하지만 오랫동안 쓰게 되면 참신하지 않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좀 더 참신한 글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상상과 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 가운데 100% 팩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을 창의가 되겠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지만은 공감이 가는 것을 상상이라고 합니다. 즉 개연성이 있다 이겁니다. 문학이라는 것이죠. 자, 과학자와 철학자들은 왜 제2의 창조자가 아니냐? 창조와 창작은 좀 차이가 납니다. 창조라는 것은 없는 데서 만들어낸 것이고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데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창조라고 제2의 창조라는 얘기는 하지만 창조자라는 말은 붙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 개념을, 그러니까 1차 개념을 쭉 따라가는 것이 과학자들이 되겠죠. 근데 특별히 보시면 시문학을 할 때 보면은 나의 내면을 드러내다 보면은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때는 점점 신에게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신을 만나는 걸 현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시인은 그래서 제2의 창조자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지만은 제2의 창조자라는 별명을 줄 수 있습니다. 시인에게는. 소설가에게는 제2의 창조자라는 말이 좀 어렵겠지만은 제2의 창조자라는 것은 시인이 되겠습니다. 번역이라는 것도 제2의 창조라는 말을 쓰지만 창조자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공포와 스트레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도 알고 있던 것입니다. 공포와 연민, 행복, 위로, 구원, 그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뇌의 보상작용, 감성, 의욕, 느낌이 보상작용을 받음으로써 쾌락과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보상회로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전전도에 왔을 때는 이것이 쾌락에서 무엇이냐면 행복으로 바뀝니다. 행복으로 바뀌는데 주로 어디냐면 정서 B에서 많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아주 행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글을 쓰고 문학 창조를 하게 될 때 그때 오는 희열, 즐거움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가지고 행복한 감정을 내는 걸 아리스토텔레스는 카탈시스라는 말로 명명을 했었습니다. 자, 기타 우리가 유용한 설명을 해봅시다. 이성적인 사고,
서사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 감성적인 사고, 비과학적인 사고. 이성적, 서사적, 과학적이란 말은 같은 내용이 되겠고, 감성적, 비과학적인 사고, 이것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뇌, 감성의 뇌로 할 때 엄밀히 치면 이성적인 사고라는 뇌, 감성적인 사고라는 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상을 일으키려면 영감이 들어와야 됩니다.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상상을 만들어주는 것은 정서비, 아리스토텔레스의 뇌에서 영감이 일어납니다. 영감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정서 A를 통해서 나가서 거기서 모티베이션, 동기가 돼서 전전두엽, 이 인지기능의 뇌를 자극을 함으로써 드디어 상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상을 할 때 창조적인 상상, 설명적인 상상, 연관적인 상상을 하게 되며 그때 유추라고 하는 것을 즉 연합신경뉴런을 통해서 유추를 해서 비유, 은유, 직유 이런 것이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때의 감정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감성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인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말초 감각신경이 그때 어떤 것을 인식하냐 안 하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관찰하느냐 이거죠. 사람마다 그 관찰하는 것이 다릅니다. 관찰이 다르기 때문에 소재도 다르고 시의 내용도 다릅니다. 남이 관찰하지 못한 것을 관찰한 것, 인식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시가 아주 엉뚱하게 다른 시가 되겠습니다. 시와 소설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시라는 것은 내면의 세계, 나의 주관의 세계의 느낌과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지만은 소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띠임을 가지고 묘사를 하고 설명을 해서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는 다분히 공간을 이용한 것, 소설은 청각을 이용한 것, 시간을 이용한 것, 이건 공간을 이용하는데 차이가 나겠습니다. 문학의 사조도 보시면은 이성적인 문학의 사조 때와 감성적인 문학의 사조, 이성적인 것이 고전 문학, 신고전 문학, 거기에 나온 것이 로맨티즘, 그것이 다시 나온 것이 사실주의, 있는 그대로 비껴 쓰는 것, 사실주의,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온 것이 상징주의 같은 것, 감성적이죠. 그래서 다시 모더니즘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고에 관한 문학 사조가 되겠습니다. 공감과 객관적 상감은 아주 중요합니다. 남에게 어떠한 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공감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에 객관적인 상관문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T.S. 엘리오트 같은 사람은 객관적 상관문을 이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추를 할 때, 은유를 할 때, 즉 다시 말하면 제2차 의식을 만들어줄 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호수라고 하는 객관적 상관문을 갖다가 붙여준 거예요. 그 객관적 상관문을 가지고 호수는 배에 뛰어다니고 뭐 하는 것을 설명하고 내 마음은 나그네가 어떠한 것을 말하고 내 마음은 나그네 지금 말하고 낙엽이 돌아다니는 얘기. 그래서 객관적인 상관문을 놓고 서로 이해가 되고 understanding 되고 sympathy, 감정이 서로 일치되는 것. 하나는 understanding 그리고 sympathy 이게 됐을 때 소위 이걸 empathy라고 말하죠. 객관적 상관문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시의 구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서사시, 서정시, 뭐 종교시, 묘사시, 진술시. 그래서 이 시가 산문시 여러 가지로 요새는 난해시라는 것 중에서 시가 구별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거 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수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퇴고라고 하는 것. 퇴고라는 것, 즉 기억을 불러들여가지고 썼다가 다시 집어넣는 것. 퇴고라고 하죠. 이건 다시 다른 말은 뭐냐면 퇴고라는 건 뭔가 하면은 결국 저장되어 있던 개념을 끄집어내서 다시 유추해가지고
다시 상상하는 것. 그것도 저장한 다음에 다시 꺼내서 또 개념을 또 상상해서 결론을 짓는 것. 1차 의식과 2차 의식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면 태고가 되어 있고 기억을 인출했다가 다 쓰고서 다시 저장하는 것. 그것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억의 4단계라는 것이 엔코딩, 부호화, 또 스토레이지, 저장하는 것, 그다음에 리트리벌, 인출하는 것, 그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커지는 것, 공고화된다고 그랬죠. 그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굉장히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지만은 제1의 창조자가 크리에이터가 있는가 하면 제2의 창조자가 시인이요 소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2차 의식을 할 줄 아는 것, 2차 의식을 통해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시인과 소설가는 제2의 창조자인데 소설가 입장에서 볼 때는 시인이야말로 더 강력한 그런 창조자가 아닌가 하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철학에 관한 것 말씀 많이 드렸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빅뱅,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같은 것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창조자, 소유주, 창조 인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특별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신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2차 의식이라고 하는 상상이라고 하는 문학을 통해서 점점 공포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해서 드디어 행복을 찾아내는 것,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도 소위 제2의 구원이라고 그러죠. 제2의 구원. 제2의 구원으로께서는 아리스토텔레스 내에 있는 상상의 세계, 메타포의 세계, 이미지 형성의 세계를 갖춰야만 된다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중환 교수의 마음 근육 조절학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은 전전두의 활성화를 통해서 정서가 안정이 되고 행복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편도체를 억제시키면은 행복해지고 억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면은 역시 정서의 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의 뇌라는 것이 인지기능의 정서작용, 그걸 말하는데 그 정서의 뇌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론 가운데 인식론과 그리고 또한 실천 이성 비판론의 양심계통 그리고 판단 이성의 미와 같은 것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김중환 교수의 마음 근육 조절하기 문제는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에 대해서 제가 문학과 신경외에 대해서 있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끝마치겠습니다.